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3년 2월 2일) 늦게 개었다. 녹도 가장, 사도 첨사, 흥양 현감들의 배가 들어왔다. 나간 군수도 왔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3년 2월 2일에 이순신께서 쓴 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인의 정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들국화가 부릅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오늘 읽은 1593년 2월 2일 이순신 일기는 약 5개월 정도 그 일기를 쓰지 않으시다가 다시 일기를 쓴 지 두 번째 일기입니다. 아마 그때가 이게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양력으로 환산하면 계산해 보면 1593년 3월 초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무렵일 텐데 당시 그 정세를 좀 보면 1593년 1월 9일에 평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고 있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성을 수복하고 권율이 행주산성을 그에서 싸우기 전 그 무렵인 거죠. 2월 2일 일기니까요. 이때 이제 그 이순신께서는 나이가 49살이 되는 때이고 2월 15일부터 웅포회전을 그 치르는데 그 웅포회전을 치르기 직전에 쓴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포회전은 이순신 부대가 참전해서 가장 오랫동안 그 전투를 했던 해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일기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박종평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이순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중간쯤에 그러니까 오늘 일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62쪽부터 읽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가져온 불패신화. 1592년 8월 1일 이순신은 부산이 적의 뿌리이니 그 소굴을 무찔러 뒤엎어야 적의 간담을 부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일본군의 뿌리인 부산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즉 전라자수군과 전라우수군의 판옥선 74척과 협선 92척을 여수 본영에 집결시키고 전투 준비를 했다. 8월 24일 마침내 이순신과 이억기의 함대는 여수 본영을 떠나 노량에 도착했다. 다음 날 연합함대는 다시 이동해 삼천포 앞바다에 도착했고 동진을 계속해 당포에서는 원균 함대를 만나 향후 진로 계획을 세웠다. 26일 연합함대는 밤새 견내량을 건너고 27일에는 거제 칠레도에 도착했다. 해질 무렵에는 서원포를 건넜고 28일에는 가덕에 도착했다. 8월 29일 조선 수군은 경상 우수사 원균 부대가 주대해 일본 대선 4척과 소선 2척을 불태웠다. 그 뒤 이들 연합함대는 9월 1일 모룬대를 지나 화준구미에서 대선 5척, 다대포에서 대선 8척, 서평포에서 대선 9척, 저령도에서 2척, 초량항에서 4척을 차례로 격파했다. 그 사이 부산 앞바다에 보낸 정탐선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외선 500여 척이 선창에 머물러 있다는 보고였다. 연합함대보다 5배나 많은 숫자였다. 이순신과 원균, 이억기는 머리를 맞댔다. 이윽고 전투를 결심한 이순신이 말했다. 우리 군사로 지금 적을 공격하지 않고 되돌아간다면 적들이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연합함대는 부산포를 줄지어 들어가면서 공격했다. 적선 100여 척을 격파하고 일본군이 상륙해 있던 육지에도 화살과 대포를 빗받치듯 쏘았다. 날이 어두워진 후 가덕도로 돌아온 다음 날 부산포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군량과 무기가 부족했다. 또 육지의 일본군은 수군이 상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수군이 육지에 상륙해 공격할 경우 뒤에서 공격당할 염려가 있었다. 이순신은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고 전투를 중단한 뒤 본영으로 복귀했다. 이순신은 이 부산포 해전을 그동안 4번 출전에 10번 싸워 모두 이겼다. 그러나 장수와 군사들의 공로를 살펴보면 이번 부산 전투가 최고이다. 전에는 적선이 많아야 70여 척이 못 되었지만 이 부산 해전은 470척이 넘는 외선과 싸워 100여 척을 격파했다. 적들의 용기는 한순간에 꺾였고 우리 수군을 무서워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순신에게도 크나큰 손실이 있었다. 전라자수사의 부임한 뒤 형제처럼 때로는 부자처럼 한마음으로 함께했던 녹도만호 정운이 전사한 것이다. 정운의 전사 당시 상황은 선조실록과 오시문의 일기에도 나온다. 이순신 진영의 정운이 일본군 대포를 맞고 죽었습니다. 보따니 참나무 방패 3개를 뚫고 또 쌀 2석을 뚫고 지나며 정운의 몸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선조 27년 4월 17일. 부산 바닷가에 적선이 가득 정박해 있었다. 좌수사 이순신과 우수사 이혁기가 수군을 이끌고 들어가 육지로 올라간 적을 공격했는데 일본군 수만 명이 비처럼 탄환을 쏘아 아군 30여 명이 죽었고 녹도만호 정운도 탄환에 맞아 죽었다. 이로 인해 우리 수군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후퇴시켰다. 오희문 쇠미록 1592년 9월 11일. 판옥선 최소 82척, 협선 92척으로 구성된 이순신과 조선수군 연합함대는 8월 29일 장림포에서 일본군 대선 4척, 소선 2척을 격파했고 9월 1일 화순 구미 등에서 대선 28척을 격파했으며 곧바로 부산포로 들어가 100여 척을 격파했다. 8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조선수군이 격파한 회수는 최소 134척이었다. 1592년 4월 13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순신과 조선수군은 일본 전선을 최소 349척 이상 격파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전라자수군을 기준으로 피해는 전사자 38명, 부상자 180명에 그쳤다. 4차례에 걸친 출전의 결과는 각종 병법에서 말하는 완전한 승리였다. 이순신이 이같이 승리한 원인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산대첩대의 모습이다. 이순신은 전라 우수군의 이혁기, 경상 우수군의 원균 함대와 함께 출전했다. 이순신은 이 바다의 지형이 판옥설에 유리하지 않아 계책을 세웠다.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유인해 공격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외적을 향한 분노가 극심했던 원균은 적개심에 불타 전략 전술은 무시하고 당장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이순신도 원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원균을 말렸다. 원수사 대장의 명령은 오히려 신중히해서 감히 가벼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일에는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있고 때로는 느리거나 급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일이 대수롭지 않기에 급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빠짐없이 생각하며 살피고 형세를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신중히 해서 가벼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병법에 따라 전략 전술을 쌓아서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균은 이순신의 논리적인 말을 잠자코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이 다시 원균과 장수들에게 말했다.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법으로 해야 합니다. 싸우기 어려운 곳에서 다짜고짜 공격하면 패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적들을 유인해 끌어내 한꺼번에 공격합시다. 이순신은 평상시 또 전투 기간 중에라도 늘 병법책과 전쟁사 책을 곁에 두고 읽으며 지금의 상황을 살피고 대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승리 뒤에는 이처럼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의 시간이 있었다. 이순신이 평소에 늘 경계하던 것이 있었다. 이순신은 전투에 나서기 직전이나 승리한 직후에 늘 이 점을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강조했다. 교만하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주 승리하고 있기에 긴장이 풀어지고 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 교만은 반드시 패배를 부른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처음 적을 만났을 때 조심했던 것처럼 늘 신중해야 한다. 여러 장수는 한번 승리한 것을 편하게 여기지 말고 전투한 군사를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다시 배와 관계된 것에 더욱 힘쓰고 비상사태를 듣는 즉시 달려오기를 처음 끝까지 한결같이 하라. 불교의 명장 이순신의 1592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양수경이 부릅니다. 바라볼 수 없는 그대. 그대 가슴에 기대고 싶은 나의 여린 눈길에 왜 그대는 아픔으로 돌아서고 있나 흐느껴 울면 바라볼까 가만히 그댈 보아도 왜 가까이 불렀어도 그렇게 멀리 떠나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별이란 있을 수 없어 그리움 속에 기다릴 수 있다면 이렇게 애원하진 않아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 난 정말 울어버렸네 흐느껴 울면 바라볼까 가만히 그댈 보아도 왜 가까이 불렀어도 그렇게 멀리 떠나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별이란 있을 수 없어 그리움 속에 기다릴 수 있다면 이렇게 애원하진 않아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 난 정말 울어버렸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 난 정말 울어버렸네 네, 이순신 일기가 1592년 8월 29일부터 1593년 2월 말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일기를 챙기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바로 그 기간, 그러니까 1592년 8월 29일부터 1593년 2월까지에서 그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 놓은 꼭지라고 생각해서 박종편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지금 우리가 원하는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꼭지를 읽었는데요. 이 꼭지 마지막에 팁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현덕 씨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순신은 왜 쇠방울을 올렸나? 1592년 6월 3일 이순신이 2차 출전을 했을 때였다. 갑자기 진중이 소란스러워졌다. 장수들과 군사들은 마치 일본군이 기습이라도 해온 것처럼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했다. 대장은 신속한 지휘가 시급한 순간이었다. 그때 이순신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부하를 시켜 쇠방울을 흔들었다. 만약 이순신이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큰 소리로 명령했다면 오히려 주변 소리에 묻혀 부하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침착하게 먼 곳까지 전달되는 쇠방울을 울렸다. 장수와 군사들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안정을 되찾았다. 태산 같은 신중함, 이것이 이순신을 한결같이 지켜준 힘이었다. 예, 다음 꼭지는 이 책의 5부입니다. 5부의 제목은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영웅이라고 하고요. 그 첫 꼭지로 사대주의를 거부한 조선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 171쪽부터 읽겠습니다. 사대주의를 거부한 조선 사람.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명나라는 자신들의 땅을 침략하려는 일본군을 조선 땅에서 막고자 했다. 명나라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요동 부총병 조승훈이 이끄는 3,000명의 기마부대를 조선으로 파병했다. 그러나 일본군을 얕잡아본 조승훈은 1592년 7월 17일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참패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압록강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갔다. 패전 소식에 놀란 명나라는 8월에 책사 16경을 조선으로 보내고 뒤로는 몰래 파병을 준비했다. 조선에 들어온 16경은 평양성으로 찾아가 고니시 유기나가와 강함 협상을 벌였다. 그해 12월 25일 새롭게 파병 준비한 명나라는 도독 이여송이 이끄는 5만여 명의 군사를 조선으로 다시 보냈다. 조선군과 이여송의 명나라 연합군은 1593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성을 공격했다. 조명 연합군의 기세에 눌린 일본군은 평양성에서 몰래 도망쳐 남하했다. 조명 연합군은 도망치는 일본군을 추격해 1월 말 개성을 탈환했다. 그러나 1월 27일 교만해진 이여송은 일본군을 가볍게 여기고 추격하다가 벽제관 근처에서 참패하고 개성으로 물러났다. 벽제관 전투에서 승리해 사기가 올라있던 일본군은 2월 12일 벽제관 근처의 행주산성을 공격했다. 이때 전라순찰사 권율이 지휘하는 조선군은 부녀자들까지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치열하게 싸워 일본군을 무찔렀다. 이것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다. 1592년 7월 이순신의 한산대첩, 1592년 10월 김시민의 진주대첩에 이은 임진왜란의 최대 승리였다. 그러나 이여송은 2월 18일 행주대첩이 승리로 끝났는데도 평양으로 다시 후퇴했다.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명나라는 일본과 다시 강화 협상을 시작한다. 이 협상에서 정작 침략당에 고통받는 조선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명나라와 일본이 협상했다. 게다가 명나라는 강화 협상을 명목으로 조선군에게 더 이상 일본군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일본군과 싸우는 조선군을 심하게 벌하기도 했다.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군은 1593년 4월 18일 한양에서 경상도로 후퇴했다. 그런데 후퇴하던 일본군은 전투 중단 약속을 어겼다. 1592년 10월 진주대첩에서 참패한 것을 보복하고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기 위해 다시 진주성을 공격해 점령했다. 그럼에도 명나라는 1596년 9월 초까지 일본과 강화 협상을 이어나갔다. 강화 협상이 이어지면서 명나라에서는 일본군과의 전투를 금지하는 명령을 조선군에 계속 내려보냈지만 이순신은 경상도 해안을 점령한 채 약탈을 일삼는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1593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전하여 일본군과 싸웠다. 2월 6일 이순신은 전쟁 이후 5번째 출전을 했고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웅포를 점령한
일본군과 싸웠다. 당시 일본군은 경상도 남해안 지역인 웅포, 앙골포, 제포, 원포, 장문포, 영등포, 천성, 가덕 등의 성을 쌓고 머물러 있었다. 5월 7일 이순신은 또다시 출전해 일본군을 공격했다. 1593년 7월 14일 이순신은 일본군이 전라도에 진출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자 한산도 두을포에 기지를 건설하라고 주둔했다. 이후 1597년 2월 파직될 때까지 3년 8개월을 이곳에 머물며 일본군의 전라도 길을 봉쇄했다. 그해 8월 이순신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모든 수군을 지휘하는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다. 이순신, 원균, 이옥규의 조선수군 삼두마차가 이순신의 단일 지휘 체제로 바뀌었다. 삼도수군 통제사는 수군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조선에서 새로 만든 직책이었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과 군사들을 먹여 살리는 경영자로 활약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듬해인 1594년 이순신은 두 차례 큰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3월 4일과 5일 주둔 지역을 벗어나 진해 등지를 왕래하며 약탈하는 일본군 전선 31척을 당항포에서 격파했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에는 육군 및 의병과 연합해 장문포의 일본군을 공격했다. 이때는 의병장 곽재와 김덕령도 이순신의 수군에 합류해 싸웠다. 장문포 해전에서 이순신은 여느 때처럼 외쳤다. 적의 형세를 살펴보고 신중히 공격하라. 경솔히 싸우지 마라. 요행을 바라거나 만에 하나와 같이 극히 사소한 가능성에 의지하는 것은 실로 병가의 훌륭한 계책이 아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만에 하나 같은 기적을 바라지 마라. 오직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다. 작은 이익을 보내고 들어가 무찌른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사소한 승리가 아니라 대승할 기회를 만들고 그때를 기다리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 나를 알지만 적을 모르면 한 번은 이기나 한 번은 진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 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론이다. 이순신은 자나깨나 철저하게 일본군을 대비했다.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일본군의 침입을 경계할 정도였다. 나중에 돼도 이 같은 꿈 이야기가 적혀있다. 1593년 8월 25일 꿈속에 적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각 도의 대장들에게 알려 바깥 바다로 나가 진을 치게 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이순신이 철저하게 대비한 덕에 일본군의 야간 기습을 막아낸 이야기가 전해진다. 통제사가 군대에 있을 때 밤낮으로 엄하게 경계하면서 일찍이 갑옷을 벗지 않았다. 견내량에 있으면서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여러 배가 닻을 열고 있었고 밤에 달빛이 아주 밝았다. 갑옷을 입은 채 북을 베고 누워있던 통제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오늘 밤 달빛이 아주 밝다. 적은 거짓 꾀가 많아 달이 없을 때는 당연히 기습해왔지만 달이 밝을 때도 기습할 수 있다. 경비를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배가 닻을 들게 하고 척후선에 전령을 보냈다. 척후를 맡은 군사가 마침 골아떨어져 있었기에 깨워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대비하도록 했다. 오래지 않아 척후선이 달려와 적이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려있어 산 그림자가 바다에 드리워 바다의 반쪽은 어슴푸레하게 그늘져 있었다. 많은 적선이 그늘의 어둠을 따라 가까이 다가올 때 중군에서 대포를 쏘고 괌을 치자 다른 아군의 배들이 모두 호응했다. 적은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한꺼번에 조총을 쏘았다. 날아오는 탄환이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가 내리는 듯 했으나 적군은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여러 장수가 이순신을 신으로 여겼다. 이순신은 꿈속에서나 깨어있을 때나
언제나 적의 마음을 꿰뚫어 비상사태를 대비했다. 부하 장수들은 이순신을 자신들을 보호하고 승리를 만드는 군신으로 여겼다. 당항포 해전이 끝난 1594년 3월 6일 이순신은 명나라 선유도사 담종인에게서 전투 금지 명령이 적힌 명령서를 받았다. 일본과 맺은 강화 협상을 명목으로 전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장수들은 모두 무기를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선도 전쟁의 혼란을 면해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찌 두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당신들 조선 병선이 일본 진영에 가까이 주둔하고 외인을 죽이고 배를 불태운다고 합니다. 이에 전투를 금지하는 패문을 보내니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이 명령서를 조선의 각 관리는 받들어야 할 겁니다. 조선 수군의 각 병선은 본래 있던 지방으로 빨리 돌아가고 일본군 주둔지에 가까이 가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고집을 부려 반성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다시 외인들을 남김없이 죽이고 배를 빼앗는다면 명나라는 즉시 조선 왕에게 공문을 보내 엄격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란을 일으켜 죄를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나라에서 삼가며 타이르니 조선의 각 신하는 위의 명령서를 받들어 시행하십시오. 당시 이순신은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아픈 몸을 이끌고 당항포 해전을 지휘해 승리를 이끈 터였다. 그런 그에게 명나라 장수는 전투를 중지하지 않으면 명나라 조정에 알려 처벌하도록 만들겠다는 고 협박하고 있었다. 크게 분노한 이순신은 병고와 전투로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외적을 무찌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서에 대한 답장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 외인이 스스로 시비거리를 만들고 군사를 일으켜 바다를 건너와 조선에 죄 없는 백성을 죽이고 한양을 침범했습니다. 저들의 흉악한 짓은 끝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은 아픔이 뼛속까지 사무쳐 이들 적과는 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흉악한 무리의 배 한 척도 한 개도 돌려보내지 않게 해 나라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싣고자 했습니다. 이번 달 3일 외선 30여 척이 고성에서 진해로 몰려들어 백성들의 집을 태우고 재물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갔습니다. 이에 수군이 대군을 이끌고 대적하려 할 때 대인의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외인들이 견고하게 점거한 거제, 웅천, 김해, 동래 등의 지역은 모두 우리 조선 땅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당신들 조선군이 일본 진영에 가까이 주둔한다고 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조선군은 본래 있던 지방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했는데 본래 있던 지방이 어디라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비거리를 일으킨 자도 우리가 아니라 외인입니다. 일본 군들은 이리저리 속이는 것이 끝이 없어 옛날부터 신의를 지켰다고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흉악하고 교활한 무리가 아직도 사악한 행동을 거두지 않고 바닷가를 점거한 채 사람을 겁탈하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를 전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명나라와 강화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대인께서도 이 뜻을 널리 알려 하늘을 거스르는 일과 하늘을 따르는 길을 알게 해 주시면 천만다행입니다. 이순신은 상국이었고 지원국이었던 명나라 장수에게 영남 땅과 바다는 모두 우리 땅이며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가는 것, 조선 땅을 침략한 일본군을 응징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순신은 1598년 11월 노량에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일본과의 전투를 피하려고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할 때도 이처럼 말했다. 나는 조선의 신하이기에 이들 일본군과는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오직 싸울 뿐이다. 단 한 척의 배도 단 한 개의 노도 돌려보낼 수 없다. 이순신이 자신의 나라와 땅,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지는 난중일기에도 고스란히 나온다. 이순신은 명나라 사람을 당장과 당인이라고 표현했다. 명나라 장수를 천장, 병사를 천병, 사신을 천사라고 불렀던 사대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이순신이 우리 땅과 우리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순신에게 명나라는 높은 나라, 존경해야 할 나라가 아니었다. 그저 이웃나라일 뿐이었다. 1596년 5월 25일 일기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읽었다. 의로운 분노가 북받쳐 탄식하는 뜻이 많이 있구나라고 전쟁 중에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 이순신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민족의 자긍심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소영은이 부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은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가만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묻힌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안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박종평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책 181쪽부터 읽겠습니다. 현장을 읽고 함께 땀 흘리는 경영자. 이순신은 일본군에 맞서 싸우면서 강화 협상에 따른 장기전에도 대비했다. 군사와 무기를 구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군량을 확보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었다. 1592년 2차 출전 전후로부터 경상도에서 피난온 백성들을 여수 인근 장생포 등에 정착시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했다. 이순신이 1593년 1월 26일 조정에 보낸 피난민을 돌산도에서 농사짓게 해주기를 요청하는 장계를 보면 추운 겨울을 버텨낸 이순신이 그 후에도 피난민을 어디에 어떻게 정착시킬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피난민이 살만한 곳을 찾아보았는데 여수 본영과 방답 사이에 있는 돌산만 한 곳이 없습니다. 지형이 좋아 적들이 침입할 수 없고 땅도 넓고 비옥합니다. 사람부터 살리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전쟁에 쓸 말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나라가 이미 전쟁터가 된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 떠돌며 안심하고 살 곳을 찾고 있지만 그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돌산도는 그래도 살만한 곳이니 돌산도에 정착시켜 한편으로는 전쟁에 쓸 말을 키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백성 등이 머물러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라와 백성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가련한 백성들이 돌산도에 정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타협과 물러설 수 없이 싸운 이순신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우선이었다. 전투 중에도 포로로 잡힌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구해낼 정도였다. 이순신에게 백성은 곧 나라였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백성이 있어야 군사를 얻고 군량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에게 백성과 군사력은 같은 말이었다. 그래서 백성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없었다. 처음에 조정은 당장의 전투가 더 중요하다며 이순신의 건의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듭 설득하며 요청했다. 담당 관서에서 목장이 있는 곳은 나라에서 필요한 말을 키우고 조달하는 정책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의견을 임금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즉 나란 일이 어렵고 위태롭고 백성은 살 곳을 잃었기에 비록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이 들어가 농사를 짓게 해도 달리 말을 기르는데 해를 끼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을 기르고 백성도 구할 수 있어 백성과 관청 양쪽 모두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벽을 막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라와 백성 양쪽이 모두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정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말을 키울 수 있고 백성들도 살릴 수 있다는 이순신의 주장에 설득되어 결국 이를 허락했다. 이 일로 경상도 피난민 200여 가구가 돌산도에 정착할 수 있었다. 다른 지방의 피난민들도 계속 전라도로 밀려들자 이순신은 남해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섬 목장과 무인도 등의 피난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정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이순신은 군사들을 활용해 농사를 짓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쟁 중에 군사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자는 이순신의 요청에 모두 깜짝 놀랐다. 군사들 가운데는 군에 복무해야 하지만 싸울 능력이 없거나 늙고 병든 이들도 있었다. 이순신은 이들을 군량에 생산하는 둔전에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자고 했다. 백성들이 애써 땀 흘려 지은 곡식을 거저 얻기보다 군대 스스로 군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실제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짐으로 여겨지던 사람들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그들이 후방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아군의 군사력에 더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다. 군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 보탬이 안 되는 군사들로 인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순신의 거듭된 요청에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늙고 병든 군사들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1593년 1월 26일 이순신은 피난민들이 흥양의 돌산도 목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허락을 받은 뒤 9월에는 돌산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섬으로 이 정책을 확대했다. 11월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일반 군사까지 농사에 투입했다. 이를 위해 이순신은 장수와 군사들을 휴가 보내 농사를 짓게 했다. 난중일기에서 농사와 관련한 일기들을 살펴보면 이순신이 1593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가뭄 때문에 얼마나 농사를 걱정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가뭄은 곧 백성들의 굶주림으로 이어졌기에 가뭄 중에 비라도 내리면 이순신은 하늘에 감사했다. 1594년 6월 15일 이날 밤 소나기가 마음에 흡족하게 내렸다. 이 어찌 하늘이 백성을 보살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1596년 5월 6일 아침부터 흐렸다. 늦게 큰 비가 내렸다. 농민의 바람을 가득 채워주었다. 기쁘고 행복한 것이 말할 수 없었다. 이순신은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농사를 살피는 일을 그르치지 않았다. 수확 상태도 일일이 살폈다. 수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확물을 세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남겼다. 1596년 2월 8일 저녁에 군량 출납 현황을 장부에 기록했다. 흥양 현감은 둔전에서 징수한 벼 352섬을 바쳤다. 1596년 2월 23일 일찍 식사를 하고 나가서 일했다. 둔전에서 징수한 벼를 다시 되질했다. 167섬을 새 창고에 쌓았다. 48섬이 줄어들었다. 이순신은 백성과 군사들이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오늘날의 경운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를 제주도에서 실어 오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조선의 수군과 백성은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일본군과 명나라 군대가 조선 땅 곳곳에 돌아다녔기에 그들이 몰고 온 전염병이 창궐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시아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떠났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겠지 처음 해본 사랑도 아닌데 많이 아프다 사랑이 떠나갔어 그대가 떠나갔어 나 혼자 남겨둔 채 어디로 떠나갔어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고 추억만 남기고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 상처는 두렵지 않아 널 볼 수 없다는 게 나는 더 두려워 네가 너무 그리워 그런 날 알잖아 네가 다시 돌아와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네가 다시 돌아와 네가 날 떠난 날부터 사랑이 멈춘 날부터 기다림이 버릇이 됐어 눈물 흘릴 줄 아는데 나도 아플 줄 아는데 오늘도 이렇게 애써왔나 봐 사랑은 이별 앞에서 약해지고 이별은 사랑에게
사랑은 이별 앞에서 약해지고 이별은 사랑에게 잔인해지나 봐. 널 잊는 것도 이별이 남겨준 내가 참아야 할 몫인가 봐. 가슴에 묻어둔 추억만 새어도 입술에 저는 이름만 불러봐도 눈물이 나서 너무 그리워서 살아갈 자신 없나 봐. 지우고 지워도 널 잊지 못해서 버리고 버려도 가슴에 남아서 세상에 사랑할 한 사람이 있다면 아파도 살아갈 이유 하나 있다면 바로 너라고 대답하고 싶어. 내가 사는 이유니까 사랑하니까. 오늘은 1593년 2월 2일에 이순신께서 쓴 이순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1592년 8월 29일부터 1593년 2월 말까지 5개월 남짓 이순신 일기가 없는데요. 그 일기가 없는 기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박종평 선생님이 지은 이순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3년 2월 2일 늦게 개었다. 녹도 가장 사도 첨사 흥양 현감들의 배가 들어왔다. 나간 군수도 왔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